여러분, 가족이니까 참는다?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나면 나를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인생을 되찾은 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부탁을 덥석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군가가 내 아이라면요. 심장이 먼저 반응해버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박영숙 65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만이 제 세상이었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딸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고민하다가 전화했을지, 얼마나 미안해하며 부탁하는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죠. 물론이지. 우리 아가 엄마가 봐줄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딸은 고맙다며 울먹였습니다. 사위도 전화로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뿌듯하던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아기의 웃음소리로 시작하는 하루.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아당기고 아장아장 걷다 넘어지면 저를 찾는 모습. 어쩌면 남편 없이 외로웠던 제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것만 같았어요. 사실 주변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너 그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다. 처음부터 선을 잘 그어야 해. 하지만 저는 웃어넘겼어요. 에이, 우리 딸인데. 내 새끼인데. 뭐 그리 각박하게 구냐?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나중에 저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야 퇴근하는 생활. 그러니 낮에는 누군가 아기를 봐야 했죠.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만 부탁해요. 엄마, 다음 달까지만요. 그 이번 주가 다음 달이 결국 1년, 2년으로 이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보면 까르르 웃었고 아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 때면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딸 부부도 초반에는 매일같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식사를 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행복은 너무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딸 부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미안해요. 하던 말이 엄마 오늘 이거 해주셨죠? 로 바뀌었고 나중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기를 봐주는 게, 청소를 해놓는 게, 밥까지 해놓는 게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는 것도 저였고요. 가끔 병원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기 엄마라도 아무리 딸이라도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펄펄 끓었어요. 저도 함께 밤을 새우다시피 했죠. 다음 날 딸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툭 내뱉었습니다. 약은 제대로 먹였어요? 엄마, 이불도 자주 갈아줘야죠.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직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 녀석들 아직 어리잖아. 내가 조금 더 참자. 그래서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내가 견디면 이 아이들이 편해질 테니까. 그런데 내가 희생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과 요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 울었던 내 모습. 딸 부부에게 고마움 한마디 못 듣고 서운해했던 순간들.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돌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희생했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참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손주의 웃음 한 번에 또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마다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는다고 바뀌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딸 부부가 저를 부르더니 슬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둘이 오랜만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딱 일주일만 손주 좀 맡아주세요. 일주일? 순간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응, 뭐 엄마도 할 일 없잖아.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우리 아기는 착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그 말 들으셨나요? 엄마도 할 일 없잖아.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하지만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믿어야지. 여행 갔다 오면 더 고마워하겠지. 그런데요. 딸 부부가 여행을 다녀온 뒤 제가 받은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비아냥이었습니다. 엄마, 아기 왜 이렇게 살쪘어요? 제대로 밥 챙겨주신 거 맞아요? 엄마, 집에 먼지가 많아요. 환기 좀 자주 해주시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밤새 아기 열을 재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하루 3번씩 환기시키고 청소도 했는데 내가 받은 건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딸 부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일요일에 손주를 맡기고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친구 결혼식 있어서 늦어요. 엄마, 저녁 약속 있어서 새벽에 갈게요. 그리고는 새벽 2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혼자 아기를 재우고 달래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네 엄마는 손주 키워주고 용돈도 받는다더라. 그러더니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우리 도와주면서도 돈 한 푼 안 받으시잖아요. 진짜 천사야.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공짜 일꾼으로 부리는 걸 정당화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저녁 사위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애들 맡기려면 돈이 어마어마해요. 엄마가 있으니까 진짜 든든하죠. 엄마 없으면 저희 둘 다 못 살아요. 말은 감사처럼 들렸지만 그 말의 뉘앙스에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편하게 쓰고 있는지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족 안에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편리한 존재일 뿐이구나. 그 깨달음이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을 하나하나 끌어올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 부부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묵직하고 끈적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터뜨리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한번 끓기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분노를 느낀 건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에 와서 손주를 데려가던 날 사위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돈 많이 아꼈어요. 덕분에 이번에 차 바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를 바꿨다고? 내가 손주를 봐준 덕분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비수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허리 휘고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손주를 돌본 대가가 고작 내 차값을 아낀 거였구나.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지?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딸 부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들과 모임을 하면서 했던 말. 우리 엄마,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 많아. 아니요. 저는 그냥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 나름의 삶이 있었고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그냥 시간 남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이랬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 음식은 조금만 간단히 해요. 왜? 어차피 우리 음식도 별로 안 먹고 가족끼리 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히 했습니다. 전 나물 탕 하나 정도. 그런데 명절날 딸이 친구들과 SNS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올해 명절 음식 너무 부실하다 유유. 엄마 미워. 그 글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몸이 아프면서도 어떻게든 차려보려 애썼는데, 결국 그들은 내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다. 이건 모욕이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운함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손주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3박 4일 제주도 갈게요. 손주는 엄마가 봐주세요. 3박 4일? 응, 뭐. 엄마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확 치솟았습니다. 나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 우리 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 웃음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무너지기 전에 이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곤히 잠든 조용한 집안. 딸 부부는 제주도의 바다를 배경으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자유다. 잠깐만의 힐링. 우리 부부 여행. 사진 속 밝게 웃는 그들을 보며 나는 천천히 식어가는 커피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변하자. 더 이상 당하지 말자. 사실 변화를 결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는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았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참아라. 내가 손해보면 남이 편하다. 가족은 무조건 이해해줘야 한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이 말을 거칠게 해도, 사위가 무심해도, 손주를 돌보며 탈진해도 그저 내가 참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참을수록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내가 헌신하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한정 퍼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 시간을 쓰자. 매일 아침 손주를 돌보기 위해 달려가는 대신 내 커피를 천천히 마시기로. 오랫동안 못 갔던 도서관에도 가기로.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숨소리를 느끼기로. 두 번째, 경계를 세우자. 이제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려워. 오늘은 내 약속이 있어. 손주를 봐주는 건 이번까지만 할게. 그렇게 작은 애노부터 시작해보기로. 세 번째, 내 감정을 존중하자. 힘들어. 서운해. 짜증나. 외로워.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손주 돌보는 걸 좀 줄이려고 해. 딸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사위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우리 없으면 손주를 누가 보는데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방법을 찾게 될 거야.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와 싸우며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딱 잘라 거절하자 딸 부부가 알아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알아보고 남편이 육아 휴직을 고민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 내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건 착각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 살까가 아니라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고 창밖의 햇살을 느끼는 시간이 어찌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서로 존중할 때만 유지된다는 걸.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파출부도 무료 보모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만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자 다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진짜 현실 속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변화를 실행하는 첫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딸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주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바쁘세요? 엄마 급해요. 그런데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두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내 시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딸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렵다. 미안하지만 스스로 해결해줘. 평소라면 죄책감에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죄책감보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옛날 엄마는 안 그랬잖아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옛날 엄마는 자기 인생을 버리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 삶을 살기로 했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 가고 싶었던 영화관에 갔습니다. 혼자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보며 마치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사위는 일찍 퇴근하는 날을 만들었고 딸은 재택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내가 너무 희생했기 때문에 딸 부부가 편해진 거였던 겁니다. 내가 참는 동안 그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사위도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시간 편하게 쓰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 나는 변했고 세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서운한 일은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위가 여전히 엄마니까라며 의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조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있었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어. 이번 주는 내 스케줄이 있어. 내 시간도 소중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 부부도 점점 내 경계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손주를 맡길 일이 생기면 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면 도와주세요. 그 정중한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존중할 때 남들도 해준다는 걸. 그때부터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존중으로.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가족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 자신을 아껴주는 딸 부부를 조금씩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루하루 쌓이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렇게 조금씩 내 인생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의 파출부로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변화를 행동으로 옮긴 이후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과거와 결별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인데, 그래도 손주인데, 조금 더 봐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가끔은 딸이 서운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 옛날엔 엄마가 다 해줬잖아.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쿡쿡 찔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는 순간 내 삶은 다시 남을 위해 소모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앞으로를 살아야 해. 과거의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장모, 좋은 할머니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굳히기 위해 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공간을 바꿨습니다. 거실 한켠, 손주 장난감이 가득했던 공간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대신 나를 위한 작은 책장을 들여놓았습니다.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향초, 조용히 나를 위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뒀습니다. 산책을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작은 전시회를 다녀오거나 누구의 부탁에도 이 시간을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감정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짧게나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를 기쁘게 한 건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를 서운하게 한 건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루하루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과거를 떠올려도 더 이상 울컥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딸 부부가 예전처럼 무심하게 굴어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저 아이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손주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와도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엄마인가? 나쁜 장모인가? 나쁜 할머니인가?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아껴야 할 때가 온 것뿐이었죠. 어느 날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줄 거야? 그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바쁘지만 내일은 신나게 놀아줄게.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날 나는 손주와 실컷 놀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소진시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도 삶도 진짜 내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참느라, 버티느라 정말 애썼어.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가장 먼저 챙길게. 그렇게 나는 진짜 나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과거와 결별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끄는 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딸을 사랑했고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참아내는 사랑, 나를 버리는 사랑.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 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건 기대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딸이나 사위가 나에게 고마워하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왜 미안하다고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렸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손주를 받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딸 부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 부부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엄마가 힘드시면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고마움이 되었습니다. 요구가 부탁이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때만 변할 수 있다는 걸 억지로 강요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자 그들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배워간 겁니다. 그리고 손주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 저거 해줘. 손주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니까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 하지만 이제는 손주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쉴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할머니 시간이고 조금 있다가 놀아줄게. 처음에는 손주가 삐지고 투정 부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곧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할머니와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놀아줄 수 있어? 할머니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손주를 보며 나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 깊어진다는 걸. 이렇게 딸 부부와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가 서서히 건강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가족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손주가 아플 때, 딸이 힘들어할 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내가 건강해야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진 나를 보며 딸도 사위도 손주도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존중받는 엄마, 존중받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갈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그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하루를 온전히 쓴 적이 있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딸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쉼없이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내 삶을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구를 위해 밥을 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돌볼 필요도 없는 살. 허전하기도 했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던 꿈. 어릴 때부터 스케치북에 낙서하는 걸 좋아했지만 엄마가 무슨 그림이야 라며 접었던 꿈. 이제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취미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 긋는 것도 서툴렀지만 점점 색이 모이고 형체가 잡혀가고 나만의 그림이 완성되어 갈 때마다 숨겨뒀던 내 모습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책장을 넘기고 느낀 감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았다. 짧은 한 줄이지만 그 글이 나를 다독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기. 가까운 공원에 나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얼굴로 맞으며 나는 살아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상처들도 조금씩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장모,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이제는 내 시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를 늘 바쁜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바빠? 응, 할머니는 오늘 그림 수업 가야 해. 그럼 내일 놀자.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손주를 보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내 시간, 내 꿈, 내 행복은 가족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내 자신을 세웠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 문득 가족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외로움까지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외로움이 있어야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그 외로움마저도 따뜻하게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웃고 울고 살아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 이렇게 실감나는 때가 또 있을까요? 60대 중반의 나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영상을 보며 조금이라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는 뒤로 미루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YES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잠을 자도 좋고, 좋아하는 책을 한 장 넘겨도 좋고,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카페에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만의 인생을 다시 찾아줄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나는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했는지, 나는 어떤 용기를 내기로 했는지,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